일본은 오비에 500억 달러, 한국은 얼마입니까? 트럼프의 이 질문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일본이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본 직후였거든요.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예측했어요. 한국도 결국 돈 봉투를 들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답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그 순간 협상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발표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 한국. 미국이 오히려 전략적 파트너라며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비밀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도체 관세 100% 폭탄, 워싱턴 DC 한복판, 백악관 브리핑룸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충격에 빨들이는 폭탄 발언을 터뜨렸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발언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줄이야. 저는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인 미혼 게이자의 신문 워싱턴 특파원으로 7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에서 5년간 근무한 후 언론계로 전향했죠. 미국의 통상정책과 동아시아 경제관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룸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안 내겠다고. 그럼 반도체의 100% 관세를 때려버리겠다. 트럼프의 즉흥적 발언이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완전히 끝났구나. 옆에 앉은 시에는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의 100% 관세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협상단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텍사스에 공장이 있고 제2공장을 짓고 있으며 SK 하이닉스도 인디언나에 첨단 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 통상교섭 본부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세를 부과하셔도 저희는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 측 관계자들이 서로 눈치새울 주고받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무역대표 부대표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관세 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는 필사적이었어요. 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을 준비했거든요. 이번만큼은 확실히 승부를 보자. 기시다 총리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이 총동원대화 협상안을 만들었죠. 협상 전날 밤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다위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을 가지고 갔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그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협상 결과가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502억 달러 투자는 검토해보겠다. 미국 측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했어요. 구체적인 시한이나 법적 구속력은 나중에 논의하자. 뭔가 잘못됐다.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애매한 답변은 보통 거절의 전조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일본에게는 써준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같이 취재하던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답답해 했습니다. 우리가 오리심 500억 달러나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지만 조건들이 매우 분명했어요. 투자 약속에 구체적 시한도 없고 문서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15%포인트 추가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 최근 일본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 미국 관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결국 최대 30% 관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였거든요. 반면 한국은 MFN 최애국 대우 체계를 적용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15% 관세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죠. 반도체와 조선업은 거의 면제 수준이네요. 한국 협상단 관계자의 만족스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 본사에 보고 전화를 할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집장님,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한국보다 불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라고? 올해분 500억 달러나 제안했는데 그게 미국이 별로 관심을 안 보였어요. 한국은 뭘 제안했길래? 투자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작았는데 미국이 훨씬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답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전략적 가치로 승부했던 거예요. 협상장을 나서는 한국 협상단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도한 만족감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반면 일본 측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다. 외무성 관계자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오리의 참보 500억 달러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가자마자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능한 외교의 끝판왕. 미국에 당했다는 제목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거든요. 일본인들의 반응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5대 500억 달러나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한국보다 못한 결과를 얻다니 말이 되나? 온라인 댓글들이 빗발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과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협상 전략을 분석해보자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한국 보고 배월하라는 여론까지 등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선배 기자가 탄식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다니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로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협상 방식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얻어냈거든요. 조용한 승부사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반전들을 예상조차 못하고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 관보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이 받은 15% 관세 조건에 숨겨진 함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같은 사무실에 있던 아사히 신문 기자가 제 어깨 너머로 보더니 경악했습니다. 최대의 30% 관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저는 급히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제 담당관님, 관보 내용 확인하셨나요? 지금 막 봤는데. 이런 조건이라고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문제의 핵심은 15% 관세율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15%로 올리고 이미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이 기존 그대로 간다. 이게 일본의 해석이었거든요. 도쿄 외무성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5%가 상한선이라고 이해했어. 그래서 총리도 그렇게 발표한 거였지.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미국의 공식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추가 관세 면제의 대상을 유럽연합으로 한정하고 일본은 아예 제외해버린 거였어요. 상무부에서 나온 공식 해석서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5%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율,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할 말이 없더군요.
한편 유럽연합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자유무역 협정 조항을 적용받아서 주요 품목들이 관세 면제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상황을 알아보고 나서는 더 절망적이었죠. 한국은 MFN 최애 국대우 체계를 적용받아서 15% 관세가 고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산업들은 거의 0% 수준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다며. 그날 오후 한국협상단의 비공식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조건 없는 수용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통상교서 본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카드를 준비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같은 시각 일본 대사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일인가? 외무성에서 파견된 고위 관계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보다 10배나 큰 투자를 약속했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야.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의 공식 답변이었어요. 그날 밤 도쿄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다나카 기자 현지 상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가? 편집국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일본이 완전히 속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 한국은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일본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일본 전체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천 개씩 달렸어요. 정부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한국이 어떻게 협상했는지 알아봐야겠다.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이건 외교 참사다. 도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국의 협상 전략을 철저히 분석해서 배워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의원의 의견이 68%나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는 일본 외교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편 한국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자축보다는 사실 위주의 차분한 보도였죠. 역시 다르구나. 이런 점에서도 한국의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서류와 짐을 다시 챙겨서 미국으로 향한다는 거였어요. 재협상을 위한 긴급 방미였습니다. 이런 굴욕이 또 있나? 선배 기자가 탄식했습니다. 총리가 짐 사들고 다시 가다니. 총리 관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비교당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관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반면 워싱턴에서는 한미 관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파트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말이에요.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려고 잠도 안 자고 며칠간 취재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일본처럼 당장의 투자 약속으로 뜨려 하지 않았어요.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었어요. 한국의 협상 방식은 정말 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성장하게 원합니다. 한국 협상단장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 말이었어요. 일본의 돈으로 해결하자는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미 관계와 일미 관계의 본질적 차이가 만천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파트너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고객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를 모르고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일본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한국 외교부에서 조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상이었습니다. 과도한 자축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자 워싱턴에서는 예상대로 다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죠. 미국이 언제나 그랬듯이 관세로 압박한 후에는 방위비로 재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루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백악관 서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브리핑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조 원도 증액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이었어요. 한국은 미군 없으면 72시간 내에 끝나는 나라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언론에 흘린 내용이었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익숙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해왔거든요. 이번에도 한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 사이의 중론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압박이 가해지면 한국도 당황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어요. 뭔가 이상하다. 같은 취재진도 의아해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국방부에서 조용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강경하지도 굴복적이지도 않은 매우 차분한 톤이었어요. 미국 측은 한국의 이런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전처럼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거지? 국무부 관계자가 의아해했어요. 보통은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먼저 양보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한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어요. 우리는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오히려 초초한 쪽은 트럼프가 되었죠. 한국이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백악관 관계자에게 짜증을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협상이 시작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트럼프 플로리다 지표에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거대한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경악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이 막히자 즉흥적으로 경제카드를 꺼낸 거였어요. 이건 너무 과격한데 옆에 있던 시에는 기자도 당황했습니다. 반도체의 100% 관세라는 것은 특히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수출의 핵심 기업들이었거든요. 이번엔 한국이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겠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워싱턴의 분위기를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예상보다 침착했어요. 보통 트럼프의 폭탄 발언 이후에는 관계 부처들이 뒤수습에 바빴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거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의아해했어요. 분명 한국을 겨냥한 강력한 압박이었는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국 대사관이 비상이 걸려야 정상인데 오히려 차분했어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CNN에서 긴급 토론이 열렸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직격끝탄을 맞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위기를 예측했어요.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왜 참모진들이 침묵했는지 그 뒤 상황을 완전히 알 수 있었죠.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고 곧 가동 예정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인디애나주에 37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었어요. 게다가 삼성은 텍사스 오스틴의 기존 공장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건 아닐까요?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미국 투자를 대폭 늘려고 왔어요. 반도체 업계 애널리스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그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관세를 부과해도 큰 타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 현지 고용이 증가하고 세수도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한국이 미리 계산했던 건가? 저는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즉흥적 폭탄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방어막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워싱턴 정가에서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 국무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관세를 부과해봐야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결국 트럼프의 반도체 100% 관세 폭탄은 한국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를 통해 이미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경쟁 우위를 확보할 기회였거든요.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했겠어? 시에는 경제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방위비로 압박하다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우위만 부각시켰네요. 며칠 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용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장기적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말 침착한 반응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외교력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는 걸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폭탄이 무력화된 지 며칠 후 저는 워싱턴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카드가 반도체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선업과 LNG 사업을 연결한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열린 LNG 수출 확대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발표자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2018년부터 국제회사기구 IMO의 친환경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 세계 10만 척의 상선 중 LNG 추진선으로 교체 완료된 것은 겨우 2,000척 2%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남은 9,8 1,000톤 척이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세미나 후 조선업계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LNG선 건조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학이 합쳐서 70% 이상이에요. 클락스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만 척의 선박 교체 수요 중 70%를 한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대략 계산해도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미국이 LNG 수출을 확대하려면 LNG 운반선이 필요했는데 이 배들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한 위민 구조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LNG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들었어요. 미국 내 조선소 건립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본격 진출한다고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고 다른 조선 업체들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회사청 관계자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 고용 창출까지 함께 가져가는 패키지들이었습니다. 한편 MFN 최애국 대우의 위력도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5% 관세가 고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조선업 관련 부품들은 거의 0%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부는 당연히 관세 0%였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도 MFN 적용으로 최소 관세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대사관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3중 전략을 분석하라 도쿄 본부의 지시였어요. 반도체 조선업, LN의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며칠간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놀라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한국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니라 미국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먼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LNG 수출 확대를 원했고 한국은 이를 운반할 선박을 제공했습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반도체 협력이 있었고 제조업 측면에서는 조선업 협력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몇 년 전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 같았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전망치를 0.5%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인되었다는 이유였어요. JPM모건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다. 에너지선 건조와 운반, 그리고 관련 인프라 투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나라가 한국뿐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백악관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재뿌려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귀여워하는 파트너로 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국, 캐나다 정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해요. 정말 놀라운 위상 변화였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주가도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양 모두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10년 만에 호황이 올 것 같다. 조선업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LNG선 수주 잔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 아예 모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선주들이 앞다 투어 주문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조선소들이 3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했다. 업계 소식통의 말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업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가와사기 중공업은 LNG선 기술에서 한국에 뒤처져 있었어요. 기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질 줄 몰랐다. 일본 조선업 관계자가 한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어요. LNG 인프라 구축부터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니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관세 압박을 무력화하고 조선업으로 미국의 에너지 전략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고 LNG 사업으로 장기적 위닝 구조를 만든 거였어요. 이게 바로 삼중카드구나.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산업 외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략이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용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표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적 깊이는 엄청났어요. 일본으로서는 정말 뼈와 풍교운이었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호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런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3중 전략이 드러나고 워싱턴에서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을 공식적으로 전략적 파트너로 재뿌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더욱 놀라웠어요. 주요 기업들에 대해 관세 특별 혜택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기업들은 관세 0%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완전 면제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미국 투자를 늘려온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기존 공장과 테일러시 신규 공장까지 합치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170억 달러를 투자한 테일러시 공장도 곧 본격 가동되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공장에 3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제 그 증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어요. 미리 준비한 자만이 웃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놀라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벨 마주 몽곤매를 공장에서 이미 수십만 대를 생산하고 있었고 조지아주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었어요. 관세 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도요타나 홈다도 미국에 공장이 있긴 했지만 한국 기업들만큼 최근 투자를 늘리지는 않았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에 비해 현지 생산 기반이 약했습니다. 주력으로 내밀 수 있는 카드도 없었죠. 일본 대사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경제 담당관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올해 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혜택은 한국이 더 많이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이런 현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 전망을 0.7%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 관세의 불확실성 해소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이유였어요. JPM몰간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산업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반도체, 전기차, 조선업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선업과 반도체의 동시수의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로 첨단 기술 분야를 장악하고 조선업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책임지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어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의 감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 증권가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현지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삼성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텍사스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다. 2만 명의 직접 고용과 수만 명의 간접 고용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인디언나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 덕분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추가 투자를 요청하길까지 했어요. 이런 안대를 받는 외국 기업이 며칠화될까? 정말 부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한편 대만의 TSMC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긴 했지만 진행 속도가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생산을 시작한 상황에서 TSMC는 아직 건설 단계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을까? 대만 언론들이 한국과의 비교 분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의 주가도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니나 도시바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이 약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견지명이 부럽다. 넌 게이자의 신문의 분석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서 한국 전략의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향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파트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 가치까지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 중국 현재 차원에서 한국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상원군사위원회 관계자의 발언이었어요. 관세 압박을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킨 한국의 협상.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속을 차리지 못했죠. 돈의 크기가 아니라 전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에 밀렸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이밍과 전략이 더 중요하다. 대만 경제부 관계자의 한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미국도 원하는 것을 얻었고 한국도 필요한 것을 확보했어요. 완벽한 위닝 구조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한국의 전략적 역량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관세 협상 승리가 주목받는 가운데 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이 관세 협상과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철학에 바탕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로 승부한다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 말이죠. 몇 달 전 방위비 협상 당시의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측이 제시한 논리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펜타곤 고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더 넣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 달라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무형자산 목록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한반도에 전진 배치됨으로 써얹는 동부가 군사 우위권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거든요. 이런 계산을 누가 했을까? 정말 치밀한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인데 건설비 170달러 중 기회비 2%를 한국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의 가치일까요? 한국 측 협상가가 미국 관계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제공하는 훈련장과 공역의 가치였습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를 분석해서 제시했거든요. 이런 훈련 환경을 미국 본토에서 구축하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하다. 한국 국방부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사드 배치와 전략무기 전진 배치 효과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무기 시험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자료였어요. 실제로 한국에서 실전 배치된 무기 시스템들의 데이터가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정보인지 분석했습니다. 문득 얼마 전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미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었죠. 중국 현재, 북한 감시, 러시아 견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점이 한반도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한국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거든요. 그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그 기지로 인해 한국이 보호받고 있다고 모두들 생각하지만 오히려 연간 약 200억 달러 상당의 군사적 이익을 미국이 얻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 수집 능력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한국이 미국과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한국 국방연구원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차이도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만큼의 전진 배치 효과는 없었어요. 한국은 최전선이고 일본은 후방 기지죠. 미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논리가 미국 내에서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통해 알아본 결과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국이 핑계를 대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 국방부 관계자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한국의 기회비용 분석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이 감수해야 할 전략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제시한 거예요. 이런 분석을 누가 했길래 미국 국방 싱크탱크들도 감탄했다고 합니다. 한미 상호방 위조약 체결 70년 만에 이런 관점의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한미연구소 교수의 평가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논리가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가치를 함께 제공한다고 강조했거든요. 같은 철학이구나. 저는 한국 전략의 일관성에 감탄했습니다. 반기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또 다른 혁신은 동반성장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질수록 미국도 더 안전해진다. 한국 국방부가 제시한 논리였어요. 한국의 방어력 증강이 결국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이런 한국의 접근법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형 동맹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동맹국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런 한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다. 일본 반깁성 관계자의 평가였어요. 돈으로만 해결하려던 일본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몇 주 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답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21세 기형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동맹 관계에 대한 근본적 재정이었어요.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다. 이런 철학이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거였습니다. 결국 한국의 방위비 협상 전략과 관세 협상 전략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치로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이익으로 접근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외교 철학이었어요. 이런 일관성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관세 협상 성공 이후 한 주가 지나면서 저는 워싱턴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대사관들이 한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협상의 교과서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다고 느꼈어요.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한국 외교 전략적 침묵이 최고의 무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기사를 쓴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한국의 협상 방식을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얻어냈다. 칼럼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특히 일본의 5개국 달러 투자 발표와 대비되는 한국의 조용한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며칠 후 CNN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한국의 관세 협상은 타국이 벤치마크할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크리스티안 아만프로 앵커가 직접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 협상단장과의 단독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아만프로 앵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위닝 구조를 염두에 두고 접근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한국의 외교 혁신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거든요. 투자금 구조를 미리 확보한 점이 현명했다는 분석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유럽에서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르모프트 신문이 한국식 협상법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도 작은 강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넌 게이자의 신문이 한국에게 배우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연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편집국장의 서문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문서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이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협상에 임했댔는지 파악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통상협상 관련 공개 문서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협상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외무성 통상국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이후 외교라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브리세라에 있는 이후 대외관계청에서 한국 모델 연구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경욱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하던 영국이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전략을 배워야 한다. 영국 외무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한국 외교전략연구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 연구센터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싱가포르의 반응이었습니다. 리션농 총리가 직접 한국 대사를 만나서 협상 전략에 대해 문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총리의 관심사였습니다. 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 외교 사례 연구를 커리큘럼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어요.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작은 국가의 큰 외교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외교 철학의 혁신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국제기구들도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한국의 협상 사례를 교육 자리로 만든다고 발표했어요. 다작한 협상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은 유엔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협상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다 국가들이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거든요. 교과서를 받던 나라에서 만드는 나라로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외교 전략을 배우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오는 외교관들이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외무부에서는 아예 한국 모델 적용 TF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식 협상 전략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협상 전략 공유를 요청했거든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에서 한국의 지혜를 활용하고 싶다. 멕시코 외무장관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협상 기법이 아니라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었어요.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제3의 길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델을 제시한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 아말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의 관세 협상 성공이 국제적 주목을 받으면서 저는 워싱턴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따랐지만 이제는 이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동맹 모델이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보여준 무용 자산 중심의 접근법이 워싱턴 정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가치로 평가한다는 한국의 철학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열린 동맹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정책 담당자가 진지하게 질문하다군요. 한국의 협상 방식이 이제 미국 외교 정책에 참고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요. 한국이 보여준 투트랙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의 관세 협상 성공은 다른 경제협력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되었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였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에서 한미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본다는 인식 변화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더군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관세 정책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연간 3,3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예상한다고 해요. 이런 장기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둔 것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의 선견 지명이 정말 놀랍다는 평가가 월스트리트에서도 나왔어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을 관세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투자체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한국의 성공을 달가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미 밀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중국의 견제는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해 각종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원칙적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한국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어요. 성숙한 외교적 대응이 한국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일본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 한국 편향 정책이라는 사설을 게재하는 등 비판적 시각을 보였거든요. 오리에치 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접근했어야 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무성에서는 한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는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견제와 비판 자체가 한국의 위상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움직임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거든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21세 기형 동맹의 모범 사례라는 표현이 공식 문서에서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놓칠 수 없는 핵심 파트너라고 언급한 것도 상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제시한 통합적 접근법이었습니다. 군사협력과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략이 주목받았거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성공에 열쇠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 펀드 모델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견국이 어떻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였습니다. 나토에서도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맹 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연구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모델이 서구 동맹책에 도시사점을 준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말을 여러 나라 외교관들에게서 들었어요. 작은 나라도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의 전략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ASEA인 사무총장의 서울을 방문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한국의 지혜를 우리도 활용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대해 겸손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접근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였습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포럼에 전 세계에서 외교관들이 몰려왔어요. 한국 대표의 기조연설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것은 일방적 의존이 아닌 상호 번영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철학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표현도 기억에 남았어요. 이런 철학적 접근이 한국 외교의 차별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협상 기법의 승리가 아니라 외교 철학의 혁신을 이루는 것 같았거든요.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현한 모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길이 표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SMA 방식을 넘어서 진정한 K동아오맨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본 기자로서 저는 한국의 성공에 진심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였거든요.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닌 가치로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접근한 완전히 새로운 외교 철학이었습니다. 올해의 1,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로 승부하려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호 이익과 전략적 가치로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관세 혜택뿐만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게 되었죠. 크기가 아닌
지혜로 힘이 아닌 전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